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합니다. 소설의 개념, 소설의 특성, 소설의 요소, 구성 단계, 시점, 그 밖에 소설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개념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이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를 말합니다. 소설은 꾸며 썼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물론 가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속의 소설은 현실 속에 있음직한 일, 가끔은 진짜 있었던 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개 소설가가 초창기 작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다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90%가 사실이어도 그중에 일부 10%는 작가가 이렇게 꾸며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설 그러면 가장 큰 특성을 꾸며 썼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설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소설의 가장 큰 특성은 허구성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 그렇지만 개연성 있는 이야기, 개연성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 그리고 소설은 꾸며 썼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바람직한 삶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서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는데 대개 등장인물이 나오고 인물들이 벌이는 일, 그리고 시간과 장소,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문성은 시는 운문, 짧다면 소설은 긴 줄글 형태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것. 그 점에서 산문성 이야기했고요. 모방성. 소설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할 만큼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설의 특성 중에 하나로 모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술성. 시, 소설, 수필, 희곡, 문학작품 이 예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예술성,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나 구성 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예술적인 가치를 드러냄. 그래서 소설의 특성은 허구성, 개연성, 진실성, 서사성, 산문성, 모방성, 예술성 등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면 1번의 허구성입니다.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 3요소를 살펴보면 흔히 소설의 3요소가 뭐야? 라고 할 때 구성의 3요소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와 소설의 3요소는 조금 다릅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두 번째 구성. 구성은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탄탄해야 이야기를 잘 꾸며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체. 문체는 글투인데요.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문체입니다. 글 쓰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소설가마다 다릅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소설의 3요소 안에 두 번째 구성이 들어가잖아요. 이 구성을 짜임새 있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인물. 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창작한 그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고 사건, 등장인물이 벌이는 일들.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그 외에 넓게 사회적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 단계를 흔히 5단계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글은 3단 구성으로 머릿말, 본문, 맺은말 또는 처음, 중간, 끝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설은 일반적으로 5단 구성을 취합니다. 물론 희곡도 5단 구성을 취합니다.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그래서 맨 처음은 발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 부분에서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는데 흔히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 정도, 사건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는 실마리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개는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건이 전개되고 등장인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위기는 갈등이 심화, 고조되는 단계로 절정을 향해서 이렇게 치달아가는 단계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정은 맨 꼭대기를 절정이라고 해요. 최고조되는 부분을 절정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제 최고조에서 이제 꺾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부분, 주제가 약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 부모님이 두 주인공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결말에서는 이제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결말 부분. 그래서 소설의 구성 5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설 구성의 종류를 살펴보면 중심 사건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중심 사건이 하나이면 단일 구성이라고 하고 단일 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편 소설은 단일 구성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편 소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분량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복합 구성은 중심 사건이 2개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인데요.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복합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그러면 가끔 드라마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제목 안에 만약에 사과꽃 이야기다. 그럼 그 사과꽃 이야기라는 드라마 제목 안에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몇 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몇 개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소설도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엮어지거나 가끔은 다른 이야기에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할 때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많이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들 액자식 구성.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배따라기 같은 경우도 액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등신불 같은 경우도 이제 액자식 구성인데 이야기, 바깥 이야기를 외화라는 표현을 쓰고 안의 이야기를 내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으로 나누는데 평면적 구성은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흔히 고전 소설에서 등장하는 방식이고 입체적 구성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방식. 평면적 구성 방식이 흔히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방식이라면 입체적 구성은 약간 역순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순서를
약간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뭐 다시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방식 말할 때 순행적 구성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될 때 순행이란 표현을 쓰고 역행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넘어가는 방식은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역순행적 구성 그럼 시간 순서가 혼합돼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뭐 미래로 간다거나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역순행이란 표현을 씁니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작가가 상상을 발휘해서 창조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인물의 유형은 중요도에 따라서는 중심인물과 주변인물. 그래서 중심인물은 주인공이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비중이 큰 인물을 중심인물. 주변인물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며 비중이 크지 않는 보조적 인물을 주변인물. 알 수 있을 것 같죠? 역할에 따라서는 주동인물은 소설 속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대립하여 갈등을 빚는 인물. 흥부전에서 흥부, 놀부 두 개 다 중심인물인데 주동인물은 흥부라면 반동인물은 놀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놀부, 놀부 아내. 또한 성격 변화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뉘는데 흔히 고전 소설은 평면적 인물들이 많다고 본다면 현대 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인물. 악한 인물은 늘 악하고 선한 인물은 늘 선하고 이에 비해서 입체적 인물은 사건 전개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 평소에는 착하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성격이 바뀐다거나 할 때 입체적 인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체적인 인물인 경우가 많죠. 늘 착하기만 한 사람이 없고 착한 사람도 왜 화나면 더 무섭다라는 표현처럼 상황에 따라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는 사람.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뉘는데 여기도 똑같이 전형적 인물은 흔히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는 인물 유형이라면 개성적 인물은 현대 소설에서 흔히 드러나는 인물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 인물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보편적인 성격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한다면 약간 꼼꼼하고 깐깐하고 그러면서 모범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성적 인물은 그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는 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조금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에서 조직폭력배를 긍정적으로 더 착하고 선량하게 그려낸다거나 또는 사채업자의 모습을 또 너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린다거나 이런 거 다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 비록 악해도 그 속에 있는 개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게 그리는 것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 소설에서는 흔히 개성적 인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영희는 착해, 영희는 모범생이야, 영희는 지금 불안한 상태야 이렇게 직접 말해주면 직접 제시.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이렇게 보여주기 방식으로 영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짝꿍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배가 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으라고 줬다. 그러면 그 행동을 본 독자들은 어머 영희가 참 착한 애네 라고 판단하게 한다면 그건 간접제시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말,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짐작하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예전의 고전소설은 직접 제시가 많았다면 현대소설은 간접 제시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모든 현대소설이 다 간접 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직접 제시의 방법과 간접 제시를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은 인물이 사건을 겪으면서 겪게 되는 대립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갈등의 역할은 성격과 역할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거나 그 인물의 성격이 되게 왜 다투거나 싸울 때 이렇게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사건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갈등이 오히려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하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드라마도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가 더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갈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갈등,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으로 되게 다이어트 때문에 뭐 빵을 먹을까 말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말까 고민한다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외적 갈등은 인물 대 인물, 인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의 갈등인데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개인과 자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과 개인 그래도 되고 인물 대 인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물 사이의 성격이나 욕구, 이해관계 등의 대립으로 일어나는 갈등인데 흥부와 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건 인물 대 인물의 갈등. 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이 사회 제도나 윤리 등의 문제로 겪게 되는 갈등. 그래서 길동이가 적서 차별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된다면 그건 인물이 사회와 갈등을 빚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과 운명,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은 운명 때문에, 타고난 운명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인데 대표적으로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역마라는 작품에는 성기가 역마살을 타고나게 되는데 역마살은 이렇게 떠돌이처럼 사는 그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역마살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운명에 순응해서 엿장수가 되어서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엿장수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엿을 팔기 때문에 역마살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는 이제 성기가 운명, 역마살이라는 운명과 이렇게 겪게 되는 갈등이 잘 드러납니다. 이럴 때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란 말을 씁니다. 또한 개인과 자연의 갈등은 자연 환경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겪는 갈등인데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일 것입니다. 노인이 자연과의 그 고군분투, 망망대해한 바다로 나아가서 그 커다란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은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겪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위치에서 전달하느냐를 가지고 흔히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물론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3인칭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 라고 한다면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면 됩니다. 1인칭의 특징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 3인칭의 특징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봐 라고 한다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작가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인칭 주인공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에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의 서술자 내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쓰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내면 심리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을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합니다.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처럼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의 모든 걸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 다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작품 속에, 소설 속에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나가 있으면 1인칭 시점이네 라고 판단하면 되고, 없으면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품 속에 나는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작품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 인물이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작품 속에 나가 없어서 3인칭 시점인 걸 알았다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작품 전체적인 걸 서술자가 막 해설해 주는 식으로 다 꿰뚫고 있는지를 보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자가 기록해 주는 방식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이 말과 행동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경을 크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언제, 예를 들어 1930년대, 계절적으로 봄,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하루 중에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크게 어느 나라, 어느 도, 어느 지역, 산골인지 아닌지 장소가 어딘지 보시면 되는데, 그 넓은 개념 말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상황적 배경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배경은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의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야, 공간적 배경 언제야 라고 생각할 때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은 그 인물을 둘러싼 사회 상황, 역사 상황, 현실이 어떤지, 일제강점기인지, 산업화 시대인지, 조선시대의 약간 가부장제 사회인지, 사회적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고요. 심리적 상황은 인물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주로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묘사하는 소설에 주로 나타난다. 심리소설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나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황적 배경은 인물이 처한 처지나 상황으로 배경 자체가 약간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주제의 형상화에 관여하는 것. 그래서 상황적 배경은 이제 그 소설 속에 어떤 상황에 인물이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의 기능을 살펴봅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동백꽃에서 동백꽃 같은 경우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거 떠올려도 됩니다. 또는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사실성과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배경이 어느 곳, 장소인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인물의 심리나 미래를 암시하기도 하고 만약에 세 갈래 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제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 자체가 지니는 상징성. 소설 문체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소설의 표현 요소, 표현 방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술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서술이고요. 묘사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려내듯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양 묘사 이렇게 해서 묘사의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는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쓴 것일까?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무엇일까? 그 중심 의도는 과연 바른 것일까? 등을 생각하며 읽고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다. 그 긴 여정에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역경의 시기가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반드시 있다. 하지만 시련에 져서는 안 된다. 그럴 때야말로 이를 악물고 이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일심일원에 있는 말을 가져와 보았습니다.